저는 사실은 요 사항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성남에서도 오래 활동했고, 네.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님 성남시장 시절에도 잘 봐왔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비서관으로 3년 근무했기 때문에, 아, 사실 김문기 씨 관련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네. 그냥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당시에 막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뭐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냥 그 지역에 활동하셨던 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였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채용이 돼서 그렇게 그 유동규 본부장 밑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 실무자까지 어떻게 다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합니까? 네. 성남시장 시절에도 좀 바쁘셨고, 그때도 막 대권 도전하고,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사실은 뭐 재판뿐 아니라 도정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해서, 그렇죠. 저희가 좀 가족들한테도 비서관들이 많이 좀 이렇게 가끔 항의도 받곤 했어요. 너무 많은 일정으로 좀 도지사를 혹사시키는 게 아니냐. 사실 뭐 네. 바쁘게 살아서 저도 도청에 근무했는데 실무팀장님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한 2년 지났는데. 아니 근데 벼랑간 그 기억 안 난다고 내가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기억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제가 성남 살았는데 성남에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노태우 정권 시절에 성남의 공공기관을 많이 이주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공공기관들을 막 전부 밖으로 이렇게 보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옥을 팔아야 사옥을 질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사옥 지을 때 성남시에는 당시에 그 업무지구, 그러니까 그 아파트나 이런 걸 굉장히 못 짓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업무지구 이런 걸 들어올 수 있게 굉장히 성남시장이 싸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그랬죠. 그때 사실은 돈도 없었고, 그래서 그 돈 없는 거를 전부 다 이제 바꿔서 뭔가 좀 새롭게 이 도시를 멋지게 만들고 하려면은 뭐 그런 것도 필요했었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성남에 실제로 도로공사라는 게 있어요. 도로공사.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 위에 제2 판교 테크노밸리,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생겼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집적 시설이 와야 된다고 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렇죠. 굉장히 싸웠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는 그냥 아파트를 허가해 줬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고향 같은 경우도 막 호텔 부지 이런 데 다 오피스텔 아파트로 분양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그 난처해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중앙부처에서 성남시가 굉장히 미운 털이 좀 박혔던 것 같아요. 네, 왜 네. 용도 변경 해줘갖고 네. 아파트 업자들이 땅 사가지고 아파트 짓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해결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막냐, 이런 마찰이 실제로 많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버텼던 그런 보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운을 아는데 굉장히 중앙정부하고 사이가 나빴습니다. 네. 실제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다른 건으로도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조사도 많이 받고,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압박, 협박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 언론에 나온 얘기고. 아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말 이렇게 형을 내려버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무도하게 무법자처럼 막 여론 조작, 무상 여론조사 보고받고 공천 개입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거짓말 밥 먹듯이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런 정말 법적 제재도 없이 저렇게 국회의원 생활하고 대통령 생활하는데 이재명 대표 이렇게, 저는 너무 분노스러워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이제 두 가지죠.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 모른다고 했다는 말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그것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요 얘기가 하나 있었고, 백현동 그 변경해 준 거, 용도 변경해 준 거, 그것이 이제 잘못됐냐, 협박에 의해서 해줬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또 허위사실이나 뭐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용은 네.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건 허위사실이다. 다만 그것을 공표한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딴 얘기 무죄가 네. 나왔고, 대신에 백현동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검찰이 다 합쳐서 그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잖아요. 이를테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네. 이재명 대표를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80만 원 받을 거다, 100만 원 받을 거다 윤상현 이랬어요. 의원님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랬어요. 네. 최고치였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건 무죄다,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공소기각이다. 기소 자체가 이게 억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평론가도 어떤 법조인도 이 사건에서 징역 1년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랬어요. 아주 놀라운 네, 거죠. 네. 왜 이런 게 나왔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까닭이. 이 판사가 누구에게 뭐 약점이 잡혔는지, 아니면 뭐 이 판결로 뭐가 되고 싶은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데, 네, 네. 일단 법원에서 발표한 재판부 설명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11쪽짜리인데 그걸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네. 첫째,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건 뭐 구독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공직선거법 250조에 나오는데 해당 사항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뭐 재산, 행위, 그다음에 소속단체, 누군가에게 지지받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선거에 당선된 네네. 목적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김문기를 아느냐라는, 누구를 기억하느냐, 누구를 인식하느냐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벌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해가지고 뭐 교유행위라는 거를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냈죠. 예. 이 논리를 재판부가 아주 교묘하게 섞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김문기를 모른다는 SBS 방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문기와 골프 친 적이 없었다는 두 가지 발언을 문제 삼아요. 맞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고 그 다음에 경기도 시절에 자주 받지 않냐, 그러니까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 SBS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적으로.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고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몰랐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 왜냐하면 하위 직원이고 여러분이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충돌한 사실이 없어요. 뭐 돌려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법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돼서 재판하고 뭐 이러면서 몇 번 봤는데, 그러면 김문기라는 사람을 기억할 만한 시간이 충분했는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라고 윽박지르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처벌할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당신은 기억할 만한 시간이 충분했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네. 와,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네. 이재명 당신은 기억할 만한 상황이다. 시간이 그러니까 오래된 게 아니라, 기억했어야만 한다 이런 거죠. 경기도지사 네. 때 봤으니까. 그런데 왜 기억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는 거고,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골프 안 쳤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이제 짜집기를 하면서 만들어요. 그다음에 그때 검사들이 예, 그렇게 아니 사진 그거를 가지고서 판결에서 했었죠. 그대로 받아들여요.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얘기하는 것과 그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걸 견주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 검사의 공소장보다도 더 나쁜 악질적 논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백현동 관련 발언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네네. 이거 말고는, 이 법 말고는 다른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증인보호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국감- 간단하게 배격해버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언제나 면책특권은 아니고, 일부러 뭐 누군가를 해코지하려고 한 경우에 면책특권이 아니다라는 이상한 논거를 가져와요. 네. 그러니까 증인감정법에 나오는 8조죠. 증인 보호도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판례를 만들어 버려요. 아니 이게 너무 어떤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공소기각에 해당되는 네.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건데도 이렇게 해버립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 다양한 압력이 있었잖아요.
국토부에 뭐 국장이 뭐 성남시에 찾아온다든지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다양한 압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예를 들면 30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국토부가 협조 요청한 아주 뜨뜻미지근한 공문 2개만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협조 요청이지 언제 여기서 협박했냐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개의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채택도 안 하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검사의 일방적인 것만 가지고 채택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국토부에서 압박이 있었더라도 어차피 성남시에서 결정하는 건데 네. 네가 결정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결정하는 걸 알기 때문에 대통령도 총리도 국토부도 압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용도 변경하라, 빨리 문제 해결하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식에 반하는 얘기들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죄질이 나쁘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또는 경기도지사가 자기가 대장동 비리에 관련됐다는 걸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 이 판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질이 나쁘다는 건데 방송에 출연했잖아요. 네. 그런데 대본에도 없었어요. 그 얘기가. 갑자기 진행자가 거죠? 물어본 겁니다. 네. 그 갑자기 물어서 갑자기 답한 거예요. 성립하지 않죠?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기가 판을 깐 게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백현동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계속 그렇죠, 공격을 그렇죠.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판을 깔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웃기고요. 그러니까 막 궤변도 이 정도면 정말 희한한 거고. 마지막으로 양형 이유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 죄질이 나쁘다. 죄책이 심하다. 정말 혼내줘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 게 선거법으로 전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독자 여러분 잘 모르면 이 사건이 뭐냐면 2010년에 성남의 어디 전철역 앞에서 명함을 뿌려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가. 네. 그래서 벌금 50만 원 받은 거거든요. 14년 전에 벌금 50만 원 받은 걸 가지고 동정 전과가 있다. 그러니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아 정말 황당한 판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김문기 건 관련해 가지고는 무죄 나왔는데 왜 설명하냐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김문기 건 관련해 가지고 2가지가 사실 문제가 됐어요. 아냐 모르냐, 골프 쳤냐 안 쳤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골프 안 쳤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다. 이제 요 얘기를 가지고 판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죄인 것으로 또 말했기 때문에 설명은 필요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네. 일반적으로 선거법에서 위반되는 사항은 본인의 이제 당선이 되려고 막 이 학력을 속이고 네네. 이력을 속이고 이게 굉장히 엄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허위 사실로 비방해서 정말 남을 깎아내려가지고 정말 내가 당선될 목적으로 그런 게 정말 선거법에 걸리는 건데 이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에 김용판 의원이 무슨 파타야 뭐 조직폭력배 뭐 맞아요. 이렇게 5만 원짜리 돈 이렇게 사진을 제시하면서 장영하 소장이랑 막 이거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어요. 근데 사실이 아닌 게 다 밝혀졌죠. 네네. 자, 김용판 이 사람 처벌 받았습니까? 전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죠. 자, 장영하 국회의원 이 건으로요 대선 때 고발당했습니다. 맞습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래서 고발인이 재정 신청해갖고 지금 재판 중입니다. 자, 그렇죠. 아니 이재명 대표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돈다발, 그 조직폭력배하고 모의해가지고 네. 정말 그런 정말 당선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게 어떻게 정말 처벌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1년 12월 달에 김진태 의원이 주도를 해갖고 국민의힘 66명이 이재명 대표의 두 아들은 모모 학교에 맞아요. 입학할 때 부정 입학했다. 단체로 기자회견했어요. 고려대학교 보도자료 입학할 때. 뿌리고. 예. 자, 저희가 바로 팩트 체크해갖고 반박했거든요. 김진태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했다고. 선관위 우리가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 처벌 못 받았어. 사실은 정말 끝까지 해갖고 국회의원 66명 당에서 고발하려고 고발장 다 써놨는데 이제 그 당시에 선거 초기다 보니까 선대위 차원에서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부담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냥 신고하는 건으로 조사 의뢰하는 건으로 마무리됐었는데요. 그러면 그 66명 저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이재명 대표의 자녀들은요, 공직 입후보자가 아닙니다. 개인이잖아요. 개인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하고 아직도 커뮤니케 가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아들은 부정 입학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 66명의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는 정말 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나랍니까? 님께서 김은혜도 버스에서 명함 돌렸는데 왜 기소 안 합니까? 이러셨는데 이제 이 사건은 단계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기소를 검사들이 선택적으로 했다. 그래서 아까 이 김지호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소해야 될 거 기소 안 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놓았을 때 판단해 봤을 때 공정하지 않은 기소들이 이루어지면서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기소가 된 다음에 검사들이 증거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조작하고 변조하고 이래가지고 잘못 재판에 내보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었고, 세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서는 딱 행위태양이 적시되어 있는 건에 해당하는 것만 사실은 엄하게 해석을 해서 이걸 처벌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유행위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걸 붙이기 위해서 검사들이 중간에 기소장을 바꾸거든요. 공소장을 변경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사실 이 상황을 와가지고 2년 넘게 지금 재판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판사님께서 정치하게 정확하게 좀 따져주지를 않고 그냥 대강 기억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시 이쪽의 주장을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오로지 검찰의 주장만 받아들여서 판결 내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하나부터 따지다 보면 너무너무 많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의혹에 대한 해명, 네. 자기가 이제 대장동 비리에 연루된 뭐 범죄 네. 혐의자니까 그 의혹을 해명하려고 방송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네. 방송이라는 건 뭐예요?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그 매체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혹을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나쁜 범죄자라는 거예요. 이용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정감사를 받는 경기도지사는 물론 국회 방송을 통해서 되니까 그것도 파급력, 전파력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질문을 받고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가 여러 차례 압박을 받았다는 거고, 네. 질문도 누가 했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힘들게 만들고 싶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의도가 없어요. 예를 들어 범죄라고 친다면 범죄 의도가 없는데 범죄 의도가 있다고 형식, 방송이라는 형식만 가지고 짜맞추는 겁니다. SBS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본에도 없고 자기가 먼저 잠깐만요, 내가 김문기 씨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 있어요 라고 네. 이야기했다면 그 의도에 조금이라도 맞을 수 있지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진행자가 질문하니까 수동적으로 답변한 거예요. 또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김문기 씨의 비극적인 일이 있은 직후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실 그걸 뭐 적극적으로 어떻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망자에 대한 뭐 추모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네. 상황에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야기한 거를 이 사람은, 그러니까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은 대장동 범죄자야, 1번. 대장동 범죄자인데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SBS 앵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질문을 하게 하고 우기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국정감사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해서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를 갖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죄질이 나빠. 김 대변인 말씀처럼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누구누구 그것도 좋은데 그럼 이 사안이라도 뭐 정의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검찰은 그렇다 쳐도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거니까 윤석열 검찰은 원래 그래 구제 불능이야 쳐도 그래도 우리는 사법부는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가 인권을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줍니까? 네, 맞습니다. 원통해요 정말. 마라소다님께서 백현동 건은 경기도지사 때 국감에서 벌어진 일인데 왜 선거법의 범죄에 들어가나요? 질문하셨는데 이 발언을 한 게 2021년 10월이거든요.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대선 전에,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거짓말을 했다. 이제 이것들이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2021년 10월 국회 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있었을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창희 평론가가 막 목이 터져라 진짜 감기 심하게 걸리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 방송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지금 밝혀졌어요. 너무 원통하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니, 한 말씀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네. 이제부터 대한민국 정치는 뭐냐면 저 김지호 대변인 같은 역량이 있고 또 네. 뭐 이재명 대표도 눈썰미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저 경기도에서 뭐 3년씩 이렇게 또 저 당 대표실에서도 이렇게 있었다면 역량이 있는 분인데 이런 분도 앞으로 검찰이 찍기만 하면 그렇죠. 표적으로 삼으면 얼마든지 평생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논리 필요 없다. 법률에서 처벌 못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어도 상관없다. 네. 법률에서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이런 거를 처벌하는 거야 라고 명문 조항으로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렇죠. 법률에 있어도 법률에 없는 것도 처벌하고 네. 법률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 증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걸 대한민국 법원이 보여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사실 어떤 면에서 오늘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라고 사람들 정말 8명 한꺼번에 죽였잖아요. 대법원 판결 나고 그 다음날 바로 새벽에 사형 집행했거든요. 네. 그때 세계적으로 법학자 협회나 이런 데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때도 암흑의 날 맞지만 오늘이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논거가 있든 뭐가 있든 그냥 편견. 이재명 죽여야 돼. 이재명은 암적 존재야. 이재명이 있는 한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없어라는 욕구가 법원을 통해서 드러난 거 말고 뭐가 있어요? 땡글 호호님께서 공문만 11번 국토부에 보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정말 본인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고 그것이 결국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에서 본인은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판결 내리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사실은 법조인들은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조 기자들도 물어보면 다 무죄 나오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 기류가 어느샌가부터 바뀌었어요. 사실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그 생중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그 타임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열흘 전 그 전쯤이었는데 그렇게 주장하게 된 계기가 제가 봤을 때는 혹시라도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릴지를 고즈음에 듣고 이걸 얘기한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판결 선고를 하기 한 열흘 전쯤 요때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판결에 유죄냐 무죄냐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임에 아마 좀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저도 네. 그때는 주진우 국회의원이 왜 이렇게 허무맹랑한 네, 얘기를 하나.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만약에 그렇죠. 어차피 무죄 나올 것인데 네. 생중계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저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지? 사실 그렇죠. 본인으로서는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뭔가 베팅을 한 거잖아요. 본인의 국회의원으로서 말의 공신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희한한 게 징역 1년 받을 것이다. 네. 예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 명태균인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 야, 근데 보니까 뭐 집행유예까지는 못 맞췄지만 얼추 맞았고 그 다음에 거리에 정말 국민의힘이 붙인 그런 플랜카드들 감옥 가야지 이런 플랜카드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결과를 알고 있지 않았나? 그래요.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들 조금 이상하다. 분위기가 왜 갑자기 이렇게 흘러가지? 라고 사실은 생각했는데 그게 제가 지금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2주 전에 운영위 국감 그 시점부터 뭔가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조금 하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그렇죠. 정말 확신적으로 이상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실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한 거잖아요. 검찰의 공소장이 있고 변호인의 변론서가 있고 그걸 놓고 예를 들면 재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나 몇 사람들 읽어본 적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도대체 만에 하나 이건 다 우리는 무죄라고 확신하지만 만에 하나 이게 논리적 허점이나 이런 게 있냐라고 여러 사람들이 확인했는데 대부분 들은 얘기, 대부분 하는 얘기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유죄 판결문 쓰냐? 쓸 수가 없다. 왜? 원천적으로 안 되니까. 네. 법률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는 걸 자, 구독자는 범죄라는 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네. 형법전에 범죄라고 써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용인데 특별히 해로운 행위여야 범죄입니다. 이 두 개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방송하는데 누군가 질문을 받고 잠깐 누굴 모른다라고 말했던 게 특별히 해로운 행위냐 또는 뭐 실제로 낙선 존재하는 목적이냐 당선 목적이냐. 그렇죠. 실제로 존재하는 그 압박에 대해서 압박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특별히 해롭냐 이것도 다퉈봐야 되지만 형법전에 법률에 이게 범죄라고 써 있어야만 네. 범죄가 되는데 범죄라고 써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유죄 판결문을 쓰냐 못 쓴다 이건 공소기각이다라는 게 다수가 아니라 하여튼 전부 다 그랬거든요. 사실 그래요. 빠니핑크님이 노변 걱정 말라더니 이러셨는데 아니 제가 법조인 제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년 지금 법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2003년에 제가 붙었단 말이에요. 사법시험을.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무죄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지. 근데 이제 판사님들이 그렇게까지 이 사건을 이렇게 사실 세게 저는 아무리 우리가 이제 최악을 생정해도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김문기 몰랐다 그 부분은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금 오차이 편애가 말한 것처럼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아마 제가 아는 99%의 사람들은 전부 다 무죄라고 내지는 80만 원 여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이것까지 사실 보면은 그건 너무 판사들이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2주 전부터 기류가 이상하게 변하고 그들이 너무 확신적으로 말을 하면서 좀 우기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어제 그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부인에 대해서도 또 10만 4천 원짜리 그 식사와 관련해가지고 벌금 150만 원이 또 선고가 됐잖아요. 아, 그러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흘러갔던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선고를 듣고 발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네, 지금 보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이렇게까지 설명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미만이라고 아마 본인도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본인도 법조인이잖아요. 본인도 변호사 출신이고. 그럼요. 그런데 이렇게 판결 선고가 나니까 한동안 재판부로부터 시선을 떼지를 못하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저런 이게 정말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다는 거거든요. 아 근데 게다가 제가 깜짝 놀랐던 건요. 중앙일보에서 이 선고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기사가 나왔어요. 이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 내용이 매우 과묵하고 그다음에 인권법학계 국제인권법학계 회원이었다 그러고 물론 뭐 활동을 안 했다는 걸 썼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어느 정치 성향도 드러낸 적이 없고 과묵하고 조용하고 심지어 카톡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이런 거 보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엄청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한 기사가 그냥 금방 나와버렸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중앙일보가 또 중앙일보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솔직히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를 가까이 보셨을 때 저렇게 당황하고 이런 캐릭터입니까? 어떻습니까? 대충 앞에를 두세 가지를 다 예측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견 정치인이고 그렇죠. 이제는 뭐 최고의 리더 자리에 갔으니까 아니, 그런 어때요? 그러니까 평소 그러니까 지금 저 모습 자체도 놀란 거죠? 저 모습 자체도 엄청 훈련됐으니까 본인이 저 정도라도 저 정도로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지도자잖아요. 네. 그 안정감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격한 발언을 한다든지 뭔가 흔들리면. 불만을 표시하면은 사실 지지층이나 많은 민주당원들이 진짜 사법부로 쫓아갈 수가 있어요. 네. 또 국가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트럼프는 그랬을 텐데 그렇죠. 그럼 굉장히 본인이 성찰하면서 뭔가 이 국면을 안정감 있게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본인 심정이 좋겠습니까? 저는 본인 배우자도 지금 그러니까 어제 그러고 사법 판결 받고 그리고 사실은 김문기 씨 관련된 건도 그렇고 백현동 건도 그렇고 여권에서 정치 공세화한 거예요. 김문기 씨가 검찰 강압수사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거잖아요. 그럼 검찰 때문에 생을 마감하신 건데 이재명 대표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아니었으면 수사받을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게 말입니까?
네. 아휴. 자, 각 당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는 마치 사필 기정이라는 식으로 뭐 당연히 사법부가 정말 어려운 압박을 뚫고도 제대로 된 정의로 판결 내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판결 아니냐. 이러니까 집권무죄, 낙선유죄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집권 못한 이 정말 슬픔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 개혁신당의 반응입니다. 놀라워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요즘에 그 명태균 씨와의 관계라던가 또 내지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라던가 공천 때 한 행동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사실 공지에 몰려 있었거든요. 허은하 대표 특히 본인은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제 이준석 의원을 실드치다가 여러 번 공경에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혁신당에서 저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다.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 주신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줬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라. 이랬단 말이죠. 야, 이건 정말 전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황당무계하고요. 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일단 자기들 얘기부터 해야죠. 네. 그러니까 뭐 법원이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걸 돌파해냈다 뭐 이런 거예요. 내용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아쉬운 대목의 논평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네. 그건 27명의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규탄 성명을 냈어요. 맞아요. 아 이거 이재명 죽이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미리 준비했겠죠 성명을. 왜 따로 그렇게 27명 청와대 출신들이 성명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당원들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인데 의원총회 차원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면 민주당 검찰독재위원 뭐 대책위원회 이런 거 있죠. 뭐 법률위원회, 인권위원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다 있거든요. 근데 왜 따로 노는지 이게 혹시 조금 이상한 생각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네, 그런 이제 의심이 들었습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명의로도 상명서가 이제 준비되고 있긴 했었었는데 요 얘기 나왔습니다. 기어코 없는 죄를 만들어낸 정치검찰 사법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이제 제목이고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었다.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했다. 수도 없는 압수수색했고 통신기록 조회했다. 특히 이번 선거법 기소는 억지 기소 그 자체다. 검찰이 문제 삼은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사법에 이런 기소돼서 뭔가 할 만한 건은 아니다. 이런 얘기 이제 했는데 다 좋은 말이었지만 좀 전에 이제 오창희 평론가가 지적한 부분은 이거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미연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명의로 이런 또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이 이상하다. 이게 전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검찰 개혁을 했다면 이런 상황 없었어요. 네. 두 번째 사람 좀 제대로 골라 뽑고 정말 잘하는 게 뭔지 모를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까지 정말 영전을 거듭시켜주고 그 다음에 추윤 갈등이라고 있을 때 네. 그때 청와대에서 제대로 역할만 했어도 문제가 있다면 둘 다 내보내든지 아니면 정말 잘못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보내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그러잖아요. 민정수석이 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사표 받으러 왔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냥 화나서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뭘 오셨냐고 그래서 그냥 왔다. 이게 청와대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사실 국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잘못하고 이런 일종의 악의 씨 같은 게 뿌려진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이게 나라냐라고 다시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안보 불안에도 시달려야 되고. 참.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런 말을 굳이 한 것은 좋게 선회를 해보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런 뜻으로 사실은 이걸 만든 것이라고 좋게 생각할 수가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악용이 되면 국힘이나 아니면 저쪽 사람들은 봐라.
이재명 유죄 선고 나자마자 그것도 이거는 지금 공직선거 관련해 가지고 10년 동안 대선을 못 되는 그런 큰 판결이거든요. 벌금도 아니어서. 그렇게 되면은 봐라 사법 리스크 이렇게 니네들도 이제 스스로 이제 분할하기 시작한다. 요 얘기로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공격을 당할까봐 지금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앞으로 네. 검찰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그 배우자 관련해서 또 수사를 하고 있는 게 많아요. 무차별하게 피의 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또 없는 얘기를 언론사에 퍼뜨려서 전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 도건 유죄 나왔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에서 뭔가 그런 피의 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죄 그리고 언론의 그런 확인되지 않은 그런 검찰발 보도에 대해서는 언중이나 소송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다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사실은 15일 날, 오늘 나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이 나와봤자 벌금형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기소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사법부를 믿었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제 25일 날 있을 재판이 그게 바로 위증교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그 위증교 사건에 대해서는 나 위증한 거 맞아요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 사실은 자기가 KBS PD로 있을 때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좀 당시 성남시장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에 대한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나에게 전화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위험했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오늘 이런 판결이 나온 걸 보면 25일 판결은 뭐 보나마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뭐 흔히 농담으로 저 친구는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어느 누구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덧씌운 범죄 혐의는 뭐냐면 네. 저 사람은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불법이야 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해도 불법이야. 왜 속마음은 다르니까. 왜 당신은 중의적으로 이미 의미가 두 개인 거죠. 그렇죠.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 검찰은 정도 이상으로 막 나가고 있지만 염치도 없고 거리낄 것도 없고 온통 자기네 세상이 된 것처럼 굴지만 법원이 통제할 줄 알았는데 오늘 판결을 보니까 25일 날 모르겠는데 이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땀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잖아요. 1960년 4.19부터 하면 벌써 몇 년입니까? 64년이에요. 87년부터 해도 아주 오랜 세월이에요. 그 세월 동안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화의 성과를 법조 관료들이 다 지금 자기들끼리 먹으면서 자기들만의 나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네. 이건 쿠데타입니다. 검찰 쿠데타이기도 하고 법원 쿠데타이기도 해요. 남은 건 정말 국민적 선택은 없는 것 같아요. 싸워야 되는구나. 민주주의라는 게 정말 만만한 게 아니구나.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맞아요. 문재인 뭐 이런 사람들 대통령 되는 거 보고 촛불 대통령 탄핵되는 거 보고 마음을 놨구나. 사실은 기반은 되게 취약한데 분단 국가인데 휙휙 움직일 수도 있는데 너무 마음 놓고 살았구나 라고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제 요즘에 심정. 맞습니다. 요즘 명태균 게이트가 나오면서 이 정부에서 아무런 권력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막 뒤에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거 되게 웃긴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제 이게 이준석 의원의 또 입을 통해서 막 그 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막 터져 나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정말 모든 국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지금 지지율도 20% 밑으로 떨어졌던 상황이라 물론 오늘은 좀 더 올렸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좀 약간 안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거죠. 제가 이렇게 네. 오랜 시간 이재명 대표 옆에 있다 보면 느끼는 건데요. 네. 그 사회 지도층, 기득권층하고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이재명 대표 자체를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한다기보다 무시하죠. 아니 그게 어때요? 그거는 정치권 일부 세력이 그런 거고요. 좀 공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공포? 아. 예. 아. 이 사람이 일본세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하. 이재명 대표가 뭔가 민주당의 지도자들은 사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네네네.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항상. 그리고 좀 뭐 집요하지도 않아. 예, 사실. 아니 그리고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진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뭔가 성과를 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항상 보면은 대충 뭐 이 정도를 했으면은 손 잡고 가자. 뭐 대충. 뭐 이렇게 하고 좀 적당히 나눠 먹자 이런 게 많은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끝까지 뭐 그렇죠. 하나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걸 개혁하고 싶으면 자기가 힘이 약하면은 타협도 하고 하지만 그게 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해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은 경기도에 버스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버스 노선이 거의 뭐 공공재지만 버스 회사의 그런 어떤 소유물처럼 법원에서도 인정을 그랬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버스 회사를 막 분사해가지고 막 월급을 10개 회사한테 받아갖고 50억도 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막 땡땡 고속 이런 데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크죠. 뭐 사위 며느리 뭐 조카 해가지고 다 월급 뭐 20억 30억 받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무서워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일소에 그냥 해결한 게 이재명 대표예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기득권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오래 연구해서 기득권을 타파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업가들이나 기득권들이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면은 본인이 좀 싫어하는구나. 사업하고 뭐 하기에 빡빡하다. 그리고 내가 좀 세금을 또 적당히 뭐 이게 안 된다. 좀 빡빡할 것 같아. 그러한 인식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기득권에 대해서 그런 거군요. 특히 검찰이나 법비들, 법조 카르텔을 이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자본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언론사도 자본의 대리인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결국 뒤에서는 자본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하든 죽여야 된다. 자,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본인이 벌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었다. 난 누명을 썼다. 억울하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것 때문에 사실은 또 검사 사칭 위증교사 한번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나왔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증언을 해줬던 그 최철호 씨, 그 사람이 나 그때 당시에 위증한 거였어.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9월 30날 결심이 됐고 징역 3년 구형 받았고 11월 25일날 선고가 남아 있는데 최철호가 아니고 김진성. 김진성. 죄송합니다. 그 김진성 씨는 이제 그때 성남시장 돌아가신 성남시장의 비서관이었었죠. 네, 그 사람과 관련해서 이제 전화로 내가 뭐 변론 여지서 보내줄게. 뭐 이제 이렇게 말한 것들 가지고서 이거는 결국 그 뜻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위증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금 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나머지 사건들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남은 사건들 되게 많은데 11월 25일 날 선고 공판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좀 걱정스럽다.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오늘 네. 이런 결과를 받았으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참담하면서도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1심,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은 전부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왜요? 네. 이러면 법원이요 자기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정말 어느 정도 선에서 법비라고 그랬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먹고 살겠지만 국민하고 정말 전면적인 싸움을 할 때 견뎌내겠냐. 이 정도 판단을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득권 세력이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건 인정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장발자 은행 하잖아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돈 빌려주는데 16%거든요. 사채 같아요. 근데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네. 그럼 저 같으면 1, 2%에 빌려줄 것 같아요. 긴급 막 50만 원, 100만 원. 왜냐하면 지금 YTN에서 불법 추심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20만 원, 30만 원 빌렸다가 그 악질 사채업자들한테 걸려가지고 막 스스로 목숨도 끊고 이런 건데 네. 이런 거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죠. 맞아요. 불법 사채 아우. 추심 때문에 목숨을 끊었던 안타까운 소식이 또 얼마 전에 있었었는데요. 해피님, 우리는 헛개비를
리더라고 뽑아놓고 다 된 것처럼 옛날에 즐거워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못 지키면 이 나라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두 번째 슈퍼챗 보내주셨고 2등 집사님께서도 또 슈퍼챗 보내주셨고 그리고 OS 9586님 네 오니 이재명 우리는 뚫고 나갑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화이팅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오호후님 네 오씨가 많은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응인지 오인지 네. 잘 모르겠어요.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또 응원해 주셨고요. 제가 다른 분들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 막 지나가 버려서 잘 못하겠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만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오늘 유독 많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1심 판결 선고 오늘 있었던 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걱정하지 말고 판결해라. 판사. 민주당 이번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 내도 걱정 없다 끄떡 없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것이 저는 사실은 좀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설마 어떤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판결 선고하신 건 아닐 거라고 믿고 아까 우리 오창희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2심에서는 좀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이 법리 투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내일 좋겠어요. 보니까 네.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네. 전국 지역위원장을 소집했더라고요. 아. 오전에 소집해서 비상대책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도 큰 위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사가 그냥 계집처럼 그냥 압수수색 맨날 당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특별히 압수수색 할 건도 없는데 와서도 그냥 망신 주려고 압수수색해요. 압수수색 뭐 거리도 없는데 맞아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문 그냥 박차고 나와가지고 검사들한테 유린당했는데 지금 이번 판결로 정말 사상 유례 없는 420억 가량의 선거 비용을 보전해야 된다면 네. 민주당 존립 자체가 정당 해산 판결을 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전 당원들이 네. 열사본공으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해산을 하면 우리 통진당처럼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 결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적 대의와 법률적 전문성 이런 거를 합해가지고 정당을 해산하는 건데 이거는 검찰이 억지 기소해놓고 법원에서 그냥 들여다보지도 않고 인용해버리고 그래서 제일 야당이고 국회 절대 다수당을 네.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만약에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고 쳐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의도였다고 쳐요. 네.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서 자기가 자기 의혹을 해명하려고 SBS 뭐 이런 걸 활용했다 쳐요. 그 말 한마디가 434억 원짜리입니까? 그 말 한마디가 의원직 상실해야 될 만큼의 잘못입니까? 그 말 한마디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공직에 못 나올 만큼의 잘못입니까? 네. 저는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보고요. 1심 유죄 나왔어도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 살아 돌아온 것도 또 대법원 판결 선고가 무죄가 되면서 또 살아 돌아온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불사조 느낌이 또 솔직히 좀 들고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처럼. 네,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 그때 그랬고 이 민주당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되신 분들의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번 믿어보자. 예,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늘의 뜻을 움직이는 건 결국은 국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한마음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낸다면 저는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경선님, 남로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님께서도 또 슈퍼챗 쏘는 이 대열에 합류해 주셨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 슈퍼챗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계속 해달라. 계속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더 응원에 힘입어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요걸 한번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서 이준석 의원이 어제 귀국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쏟아낸 말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에 공천에 개입해서 특히 포항시장 공천과 김태우 강서구청장 공천에 개입했었던 거, 또 강원도지사 이 공천 관련해서도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소상인지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좀 더 큰 이벤트, 뭐 이벤트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더 큰 폭탄이 좀 터질 것들이 저는 더 많이 남아있다고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하고 그 김영선 씨가 구속은 됐지만 실제 그들의 죄는 그 정치자금법, 뭐 예비 후보들로부터 돈 받을 그것만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들어보니까 완벽하게 그 더 큰
문제점, 사인의 국정농단이 어떤 식으로 벌어졌는지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이 본인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고 특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기는 뭐 전혀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매일매일 연락하고 주고받던 사이였고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맨날 정치적 자문을 오히려 그 사람한테 구하던 상황이었던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좀 이준석 뭐 물론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됐고 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여론 조작, 여론 무상 보고, 공천 거래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폭로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네.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준석 대표는 왜 정치를 했나? 아니 대통령 선거를 이긴 여당 대표가 네. 김건희 여사한테 왜 찾아가서 공천 관련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한테는 왜 알려줍니까? 경선하는 얘기를 왜 얘기해 줍니까? 그 그렇죠. 자체가 정말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또 이준석 대표 뭐라 그랬어요? 시험 봐야 된다 그랬어요. 국민의힘은 썩었기 때문에 후보자들, 지방선거 후보자들 60대가 되든 70대가 되든 다 시험 봐서 자질 있는 사람 공정하게 경쟁시키겠다. 그게 공정한 겁니까? 저는 조금 그 과정을 보면서 그 본인도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한 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말을 해요. 자신이 당대표 시절에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인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네가 알고 있는 거랑 틀려 김영선 경선해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태균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려줬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 알았거나 말았거나 자기가 그걸 왜 알려줍니까? 당대표는요. 예.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러니까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공관위에 맡겨서 본인이 권한이 없는데 왜 김건희한테 가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의논합니까? 예, 그 밤에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대표님이세요? 네. 지금 만나러 가도 되죠? 이거 지금 서로 얘기한 거 오늘 공개됐잖아요. 뉴스마트에서. 근데 그 중간에 보면요. 이걸 박형강 기자가 사실은 이준석 의원하고 얘기하면서 녹음한 거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들려주던 그것을. 그 김건희에서 내가 이런 대화를 나눴어라고 하면서 들려주는 거를 박형강 기자가 녹음을 한 건데 그때 이준석 의원이 점프를 계속시켰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점프 재생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한테 불리한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를 일부러 박형광에게 안 들려주고 본인은 빠져나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박형광 기자에게 들려줬다는 얘기거든요. 저런 걸 보게 되면 사실 기존에 구태 정치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준석 의원은? 더 나쁜 것 같아요. 더 나쁜 게 있어요? 아니 더 나쁜 것 같아요. 네, 더 나쁘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나쁜 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닌 척하면서 나쁘니까 더 나쁘죠. 그렇죠. 김종인 씨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곳저곳 가서 비대위원장 많이 하는데 결국 명태균한테 기대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아니, 노인이 왜 이러지? 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우리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보던 유력 정치인들의 민낯을 보니까 그렇죠. 정말 한심할 짝이 없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맹자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네. 맹자님이 양해왕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 왕이 있는데 이제 소를 끌고 가더래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소를 잡아서 피치를 한대요. 종을 잘 못 만들었나 봐요. 기포가 생기니까 그거로 피칠로. 그러니까 왕이 그걸 보고 피. 예. 그러니까 소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야야 그 소가 부들부들 떠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다. 쟤 풀어줘라 그런 거예요. 그럼 소머리가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양으로 바꿔라 그런 거예요. 그 양은 괜찮은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수전노다. 소는 비싸, 양은 싸니까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맹자님은 이런 일 있었냐고 양해왕한테 물어봐. 있었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왕이 될 자질이 충분하다. 왜냐하면 네. 백성들은 수전노다, 돈이 아깝다 그러지만 당신은 소를 본 거예요. 소를 보고 소의 눈을 보니까 불쌍해서 소를 참아 못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왕의 기본이다. 그게 측은지심 같은 건가요? 그렇죠. 측은지심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물에 어린아이가 빠지려고 그럴 때 네. 누구나 손을 해가지고 빠지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러죠. 그렇죠.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옛날 왕은 생사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뭣도 하고 뭣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재명 대표처럼 국민을 어떻게 좀 살려보자.
지역을 어떻게 꾸며보자 이럴 때는 좋은데 이거 말고는 힘의 행사 이런 데에서는 멈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염치라고도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사람이 어떻게 누구 자식인데 그러냐라고 흔히 비난하는 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면, 그런 상식적인 면인데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생업을 하면서 삽니다. 네. 근데 지도자로 나선 사람들이 창피한 것도 모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의원한테 부끄러움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국회 표결할 때도 혼자서 반대하고 네.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렇죠. 나는 여자들이 하는 건 싫어. 여자들에게 유리한 건 싫어. 뭐 이런 태도. 아니 그러면서 오늘 또 갑자기 동덕여대 동덕여대 비문명 학생들이 와. 남녀공학과 관련하고 본인들은 그동안 여대로 들어왔었으니까 그 정책에 반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말했더니 그곳을 가지고서는 가서 또 한마디 하고 문명이 비문명이라 뭔데?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참네원. 여성들 입장에서는 여대라는 공간에서 그렇죠. 자기들끼리 또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게 예, 싫은 예. 사람은 공학 가면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비문명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대학 당국이 그런 걸 할 때 학생들이 저항하면 정치인이라면 대학 당국의 얘기도 들어야 되겠지만 학생들의 얘기를 경청해야 되잖아요. 네. 비문명이라고 하지 않는 마음, 차마 못하는 마음이 국민의힘 지도자들에게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 아무거나 다 해요 정말. 그러니까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미디어가 키운 시정 잡배다. 또 그렇게까지 아니 이게 심하게? 무슨 시정 네. 잡배나 하는 짓이지. 맞아요. 왜냐면요. 아니 시정 잡혀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왜 제가 왜 선거를 해본 사람은 네. 선거 후보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입후보하고 그리고 그게 다 당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측은지심이 있어요. 정말로 지도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아유 이게 계파가 다르든지 운이 나쁘든지 네. 뭐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공천장을 다 나눠주고 본인의 공천장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 책임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니 국민의힘이라는 정부 여당을 만들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져야죠. 아니 그냥 아직도 거짓말만 하고 그냥 김건희 그다음에 명태균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랑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정치를 게임처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자신이 당대표 시절에 나눴던 싱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준석입니다. 아유, 우리 대표님. 예. 네네네. 아유. 다른 면에 상의들이 있어가지고, 예. 네네. 지금 서초동에 있어가지고 뵐수 있나 해가지고요. 수치도 많이. 저녁 제가 말씀을 하니까. 여기 오시면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예. 그럼 오세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거야. 그 포항 공천 때문에 김정재가 해가지고 김건희 돼가지고 김정재가 당시 팔고 다니는데 어쩔 거냐면 저기가 한 거고. 근데 저것도 웃기죠. 김건희가 아무리 김건희를 팔고 다녔다 하더라도 그거를 김건희 여사하고 굳이 당대표가 그렇게 서초동까지 찾아가면서 얘기하고. 공당의 대표가 네, 참 이상하죠? 우리 건희 누님에게 재롱을 부리잖아요. 재롱을 그냥 밥 한 번 얻어 먹으려고. 아이 진짜 나 진짜. 아이고 그러면서도 또 금일봉 받은 명태균이 그 500만 원 얘기를 하면서 건희 누나는 나에게 햄버거 하나밖에 안 사줬다. 아유, 이런 얘기 하다 분입니다. 창피합니다. 네, 아유. 까르페디엠님 그리고 프록 SW5378님 하마보호님 많은 분들께서 또 슈퍼챗 릴레이에 동참해 주셨는데요. 프록 SW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분하고 억울함은 오늘 하루로만 합시다. 내일부터 다시 또 힘을 냅시다. 하마보호님도 힘내세요. 이재명 힘냅시다. 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국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항상 원동력이 돼서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 전에 그동안의 대한민국 역사는 정치인들 때문에 발전해 온 게 아니다. 결국은 우리 같은 이런 민초들 때문에 발전해 온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이 사법부의 판결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도 화가 많이 났지만 이런 정도의 난관은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2심, 3심도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 한번 말씀드리고요. 김태열 소장 아시죠 여러분? 그 강혜경 씨와 함께 그 공익제보자 2호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분인데요. 이 김태열 소장과 인터뷰를
스픽스 대표 정기현 대표가 했습니다. 아. 예, 어디 가지 마시고 그 인터뷰를 꼭 한번 봐주십시오. 그분이 이 사건 때문에 치아가 그냥 10몇 개가 다 빠져버렸대요. 아이고.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뭐 돈도 없고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다른 분들하고는 인터뷰 공개적으로 잘 못하는데 정기현 대표가 또 워낙 이분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인터뷰를 여기서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오늘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희 스픽스 역질 용사들 여기까지 두 분하고 얘기 나누는 거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